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의식에서 의식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이 백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종의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관념론자들이 있고 경험론자들이 있어요. 관념론자들의 이 내용들은 정신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리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죠. 미리 인간의 정신 속에 다 담겨져 있는 하나의 그런 형태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비하면 경험론자들의 입장은 우리가 일일이 경험을 해야지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어느 쪽이세요? 경험론자인가요? 아니면 관념론적인가요? 어떠세요? 경험론이 입각한. 여기는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하는 존재일까요?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영세에서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되셨을까요? 선생님 다 하나하나 가르쳐서. 이제 이게 난제죠. 정말 이제 이게 정말 그런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하나 가르쳐야 된다면 우린 진짜 교육에 굉장히 힘을 써야 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뭐 이제 또 양다리 걸쳐갖고 일부는 좀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또 일부는 좀 타고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좀 편하긴 하시죠. 그리고 또 다 타고났다고 하기에는 또 그렇기도 하고 이 양다리를 걸쳐야 하는 건지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게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얼핏 얘기하기를 우리가 뭐 태어난 상태가 그렇게 백지 상태겠냐, 백지 상태 아닐 거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 상태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의식이 생성되기 이전까지 무의식적 상태라고 하지만 이 무의식적 상태라는 게 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선엄성 또 선천성 그런 걸 또 소요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소요성. 이 선엄성이라는 거는 경험 이전에 주어져 있는 거. 우리가 경험을 하기 이전에 주어진 건데 이건 경험이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 선천적은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뜻이고 소요성도 주어졌다는 뜻이. 이런 말들을 되게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이제 관념론적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말들이 다 나와요. 선엄성이다, 선천성이다, 소요성이다 이렇게 다 주어져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경험론자의 이 내용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다 주어져서 우리한테 입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건 다 타고났다는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말이에요. 근데 아마 분석심리학적으로는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이 집단 무의식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이 선천성, 선엄성, 소요성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초기 아동기가 의식은 없지만 개인적 의식은 없지만 무의식적이지만 의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자아의식이 없는 거.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습니다.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전체 인격에서 우리가 나라고 주장하는 거는 굉장히 전체의 한 일부다. 이게 없는 거죠. 나라는 주체가 없어서 그렇지 의식은 있어요. 애들은 분명히 눈을 뜨고 생활을 해요. 일부 언어도 해요. 우유를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눈을 맞추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의식은 있어요. 단지 성인의 의식은 아니죠.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게 3, 4세 전까지 기억이 없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도 다 그런 의식은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 역사성에 소속시킬 수 있는 그런 자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의식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인격으로서는 무의식적이라는 거죠. 개인 인격적인 입장에서는 무의식적이다.
근데 이 상태는 무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뭐 어저께 지난번에 램스면도 얘기했지만 다른 식으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인간이 태어나면은 그 인간의 그 우리가 이미 형태를 인간으로서 외형을 타고났잖아요, 그죠? 외형은 다 주고 그럼 각 동물은 동물대로의 그 외형이 있고 인간의 그 외형이 있고 그리고 그 외형에 맞는 행위를 이미 하고 있죠. 태어나면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들을 본능이라고 그래요. 이게 본능이 오염이 많이 됐어요. 프로이드 때문에. 언제부턴가 이 본능이 성애적 욕망으로 자꾸 바뀌었어. 이게 하도 이게 프로이트가 이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성애적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 왜냐하면 본능 중에는 생식 본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성애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지만 다 타고나 우리가 이미 태어났을 때 외형적으로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태어난 그 상태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타고난 그 상태를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다 인간으로 타고난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 집단 무의식이에요. 융심리학적으로. 그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바로 타고난 그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타고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어요. 육체적인 거를 얘기할 때 본능을 얘기해요. 본능의 정의가요. 성애적 욕망이 아니고 원래 본능에 대한 정의는 하나의 종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행동 양식이에요. 전형적인 행동 양식. 이게 정의예요. 본능에 대한 정의예요. 성애적 욕망이 아니라 성애적 욕망이 왜냐하면 종족이 이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종족 보존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충동,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야 하잖아요. 그런 강력한 충동에 대해서 본능적 충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본능에 대한 정의는 한 종이 성립하기 위해, 한 종이 유지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전형적인 행동 양식을 지칭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철새면 어떻게 해요? 이 철새는 자기가 태어난 곳과 나중에 이동해야 되죠. 굉장히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 새의 본능은 그렇게 이동해서 다른 곳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하고 짝짓기를 하고 어느 순간에는 다시 돌아와서 새끼를 낳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그 종이 성립되기 위한 그 전형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거 배우나요? 안 배우죠.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 걸 본능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는 거 있죠. 심지어는요, 되게 놀라운 거는 저는 항상 동물의 세계에서 놀래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그날로 일어나요. 인간은 일어나려면 1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동물은 그날로 일어나. 너무 놀라워. 우리는 그걸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진짜 고생하는데 그날로 일어나서 젖을 먹고 그 해에 어쩌면 새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동물의 세계에서는 개 같은 경우도 그렇죠. 거의 그날 일어나서 그날 젖을 먹고 어느 순간에는 성견이 돼서 그 해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 배웠나요? 안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능이라고 해요. 한 종이 성립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루트예요. 그런데도 다 정해져 있어요. 거의 개인 차이가 없어요. 그 집단 전체가 비슷한 양상. 벌이 날라도 그냥 안 날리죠. 그리고 반드시 집은 육각형으로 그렇게 지어야 돼. 이렇게 다 형식이 있어요. 자신들만의 그 생존적 전략이기도 하면서도 그냥이 아니라 가장 유력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전략이 있어요. 행동 양식이. 벌이 날 때도 그냥 안 난대요. 뭐 몇 번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게 집단 무의식에서
우리 행위를 지칭하는 내용들이 본능이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인간은 제일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유능한 생명체 아닌가요? 이렇게 자부해도 되죠, 우리가. 가장 복잡한 구조의 그런 생존 전략일 거예요, 아마. 뇌나 이 우리가 손을 사용하는 가장 인간이랑 유사한 그 침팬지의 경우에도 6세를 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의 이 막강한 그 진화적 이 내용들은 아주 특별하죠. 근데 이거 우리 언제 배웠나요? 어떻게 행위하도록? 안 배웠어요. 다 주어져 있어요. 본능을 생각하면, 그래서 집단 무의식 안에는 그래서 행동을 정해놓은 그 양식이 있는가 하면, 하물며 정신은 안 그러겠어요? 정신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그걸 부었을 리가 없어요. 바로 이제 그래서 집단 무의식에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생각하면 정신과 육체에는 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인간이 한 개인이 태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데다가 하물며 정신 활동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서 정해졌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교육이 문제잖아. 이거 요즘 태어나자마자 막 애들 막 교육한다고 난리인데,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어요. 이게 한 0세에서부터 4세까지 거의 뭐 나라고 지칭할 수 없는 그 주체에다가 교육을 퍼부어봤자 나올 게 없어요. 개인으로서 사실은 지칭될 수 있는 내용이 없고요. 거기에는 아직 개인성을 얘기할 시기도 아니에요. 교육이 주체가 없다고요. 그런 형태에서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정신도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융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른 심리학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물론 융은 그렇죠. 이 생각은 나만 독특하게 한 건 아니고 이미 이전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관념론자들이 이 선험적인 걸 얘기했죠. 이미 인간성 안에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지만 인간이 그걸 잃어버리고, 뭐 플라톤 같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본 걸 다 까먹고 이 세계에서 살고 있다가 가끔 너무 아름다운 거를 볼 때 그 이데아의 세계를 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선미가 되게 중요했어요. 아름다운 걸 볼 때 이게 뭔가를 환기시키는 거야. 뭔가를. 그게 이데아 세계에서 봤던 뭔가를 환기시키는 표시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다 그런 식으로 거의 인간에게서 각자 개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할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고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의식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미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인 거예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우리 모두 공동으로 그런 세팅을 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이제 드러날 때는 우리가 똑같은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해부학적으로는 똑같은데 개별적 차이가 있죠. 얼굴 생김새와 그다음 신체 비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개별적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호모사피엔스로서 기본적으로 몸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공통된 이 일종의 그 해부학적인 골격적 그런 내용들은 거의 공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도 기본적인 거는 같아요. 단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 행위를 했을 때 개인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개별적 사고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특성이 부여되는 것이지, 대부분은 그 기초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될지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양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기죠. 이 내용이 소위 말하면은 선엄성, 선천성, 소요성 그런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집단무의식은 이 두 면을 다 얘기를 해요. 집단무의식을 얘기할 때 본능과 원형을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생물학자들은 본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에 상하는 정신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 그 내용이 원형이 됐어요. 원형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능에 대한 정의는 한 종의 보존을 위해서 요구되는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라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개의 본능은 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개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은 항상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종에 부합하는 사고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활동은 비로소 인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저절로 인간이 되게 하는 그 역동은 이 집단 무의식 안에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에서의 원형은 이 본능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알아차릴지, 무엇을 생각할지,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양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건 의식적인 게 아니라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고 활동이거든요. 이게 사고 활동인데, 이 원형은 이제 사고 활동인데, 성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항상 내가 생각한다고 그러죠. 내가 생각했어. 심지어는 앉아서 공상을 하시면서도 내가 생각했다 그래요. 내가 공상했다 그러죠. 지금도 앉으셔서 지금 공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딴 생각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시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했다고 안 해요. 생각이 난다 그래. 차이가 있죠. 생각을 한다와 난다는 차이가 있죠. 원시인들은 생각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원시인들은 머리에서 생각한다고 안 해요. 심지어는 머리에서 생각이 난다고도 안 해요. 배에서 생각이 난다 이렇게도 해요. 그리고 꼬맹이들이 있잖아요. 엄마 자꾸 생각이 나. 낮에 뭐 하고 나서 저녁 때 뭐 씻을 때 이야기할 때 낮에 있었던 거 자꾸 생각이 나. 자꾸 생각이 나. 생각이 난다 그래요. 우리는 아마 어릴 때 생각이 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해요. 공상을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원형적 활동은 의식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이 주체가 되면 그거는 생각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요 영역이 할 때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영역에 대해서는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들은 언어적인 활동이 많아요. 언어로 하는 사고 활동이 때가 많아요. 여기서 하는 정신 활동은 이미지가 되기가 쉬워요.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떠올린다. 근데 그때도 묘하게도 내가 만든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내가 만든 거면 참으로 좋겠는데 내가 만든 거면 내가 스탑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스탑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중단하고 싶은데 중단이 안 돼. 그래서 약 먹어야 돼. 병원에 가서. 그건 강박관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박적 사고. 망상. 이런 거는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떠올라요. 자꾸 주어져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아직 그래서 무의식이에요. 아직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초기 아동기 때 이 정신활동이나 원시인들의 정신활동은 자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그런 정신활동이 아니에요. 이건 저절로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신활동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성인이 되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인도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당장 뭐 이미지네이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작가들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찾아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고안했다. 작가의 그 작품의 그 생산적 과정에서도 이 두 양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작가가 스스로 내가 생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아니, 나는 전혀 아무런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나한테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듯이 착상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착상으로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런 원형에서 비롯된 내용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미지네이션이 이 자아의 산물이 아닌데, 자 이제 선생님들 흔히들 또 자기들 멍하게 지냈다고 얘기들 하실 때 있어요. 나 한동안 멍했어. 이 멍도요, 멍 때렸다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이 스탑한 게 아니고요. 공상을 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멍 때렸다는 말이. 공상을 하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공상을 하고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 누구의 생각일까 싶어요. 때로는 이게 누구의 생각일까? 자의식의 생각일까? 아니면 무의식의 활동일까? 무의식의 정신 활동일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고 활동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 사고 활동을 의식의 사고 활동을 둘로 나눠서 뭐라고 하냐면 정향적 사고와 신화적 사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향적 사고와 신화적 사고. 그 정향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외부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 외부 세계를 향한 사고죠.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우리가 뭐 어저께 본 거 이야기하려면 어제 본 거 외부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낼 때 그거에 대해서 묘사도 하고 그거의 관계를 설명도 하고 이런 그 언어적 표현 모두는 대부분 정향적 사고예요. 외부 대상에 관심을 두고 있고 외부 대상을 모방하면서 표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로 정향적 사고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외부를 향해서. 그런데 이 정향적 사고를 스탑하기만 하면 곧바로 자유로운 공상세계로 접어들 수 있어요. 그게 신화적 사고예요. 근데 이 신화적 사고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형식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공상이라고 그러고 다 쓸데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주로 신화적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초기 아동기 때도 이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상을 보고 있을 거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건 주로 신화적 사고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심상을 언어로 옮기게 되는 때가 그 자아가 등장하는 자아의식이 등장하는 한 3, 4세 돼야지만 이 심상을 언어로 옮기게 돼요. 그 전까지는 언어로 옮기지 않은 대부분 심상으로 그대로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신화적 사고예요. 제가 신화적 사고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공상을 하게 되면 그 여성들은 주로 말 탄 왕자님, 좋은 말로 말을 탄 왕자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고 또 이 남성의 공상의 이미지에는 아름다운 공주의 이야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유명한 그 예가 있어요. 한 가난한 젊은이가 어렵게 그 좀 부자 농가에 취직을 했어. 그래서 젖 짜러 가는 일을 하는데 젖을 짜고 우유통을 들고 이제 우유를 보관하는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 공상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일을 되게 열심히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이 농장 주인의 딸과 눈이 맞아서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하고 막
막 그런 상상을 하다가 우유통을 엎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곤란한 그 현실은 우유통을 엎은 거고 자기의 공상은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신화적 이야기로 하나의 공상에서 주인공이 되고 굉장히 멋진 세계를 펼치고 막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그 상상의 나래를 펴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도 여전히 이렇게 신화적 사고를 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 사고의 언저리에 항상 사고 밑에는 이 원형적인 것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신 활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기초가 본능이듯이 이 사고 활동의 모든 기초도 바로 원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의 원형. 근데 굳이 이거는 의식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고 개별 정신 활동을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성에 부합한 그런 것이고 개인 인간적 특성보다는 전형적인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간 집단적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